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수백 개를 살포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오늘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엔 720개 이상을 날려보냈는데 북한에서는 국내 대북단체들의 이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지금 의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떨어졌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읽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 의도를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북한의 의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결국 대남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화생방에 대한 실전 모의 훈련 이런 느낌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대남 심리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삐라라든가 아니면 북한 체제 선동하는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했었는데 이젠 대한민국이 체제 어떤 그 경쟁이 사실상 끝난 다음에 북한이 어떤 삐라를 보내온다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삐라 북한의 어떤 체제를 선동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쓰레기 내지는 동물 분뇨까지 보냈다라는 그런 취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 이런 부분 또 나아가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뀌면서 유화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대극 강경 체제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변경한 것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전에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 삼국 시대의 어떤 그 그림을 그렸던 황산벌 이런 전투에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할 때에 엉덩이를 내려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유우파에 대한 반응과 대책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의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대책이 사뭇 다른 게 보면은 나름대로 북한의 대북 심리전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더불어서 가장 어떤 걱정하는 것이 북한의 화생방 실전 모의 훈련이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북한에서 이걸 보내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런 그 미확인 비행 물체가 들어오니까 이게 공습 예비 경보라는 문자가 있어서 대북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놀랐었는데 예. 여기에 GPS와 같이 위치를 어떻게 보면 특정하는 그런 그 전자 부품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처음에 이제 6월 1일에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정부 종합청사라든가 청와대 인근에 떨어지는 등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 걸 보면은 이게 상당 부분 북한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모의 훈련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 대책 그리고 어떤 그 군사적인 대책 우리나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이끌어내는 심리전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흘 전에 이제 오물풍선을 발표했고 또 다시 이렇게 살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전에 나흘 전에 살포했던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뭔가 북한이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하에 이런 추가적인 행동이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나흘 전에 그때 이제 북한 오물풍선 있고 나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 조치하겠다 이 예.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이제 오물풍선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뭔가 이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의 의도는 어찌 됐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좀 고조시키고 내부 결속도 하고 특히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내에 뭔가 이제 남남 갈등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대남
대남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군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은 오물이었지만 사실 계속 저희가 지금 최진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화생방 테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역이 뚫렸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보낸 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북풍이 세게 불어가지고 경남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 상공 전역이 뚫렸다. 정부의 이 그 대책이 뭔가, 그러니까 말만 하는 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한 해 이제 국방 예산이 한 60조까지 되는데 이 60조나 큰 돈을 쓰는데 풍선 하나 못 막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군사적인 조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를 격추했을 때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피해가 나기 때문에 격추를 못 한다는 게 이제 군 당국의 설명인데 예를 들면은 뭐 드론을 몇 개를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풍선이나 이런 걸 감싸가지고 안전하게 낙하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뭐 군사적인 대응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일단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남북 합의로 중단이 됐다가 지금 이제 방송 재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논의된다라고 하면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라고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앞전에서 좀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오물풍선을 첫 번째 그 남한한테 보내기 전에 26일 날에 국방성 명의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계속 이제 단체에서 대북 전단 보내니까 우리가 맞대응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남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제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실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확성기를 뭐 틀고 다시 우리도 대북 심리전, 대북 뭐 전단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얘네들이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더 보낼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논의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매우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네 아니면 성의 있는 뭐 선물이네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그 쓰레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에는 그 쓰레기를 보낸 주체는 북한 정부 아닙니까? 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고 그것도 쓸모없는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USB 메모리 아니면 $1 돈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쌀이라든가 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요새화된 어떤 그런 북한의 자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보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GPS 교란 전파도 계속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서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선들이 상당 부분 조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비례의 원칙에 따르는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고사포로 해가지고 남한을 향해서 포를 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접경 지역에 있었던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는 그때의 듣는 노래 정말 기다려졌고 그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됐다라는 실체적 증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작정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대한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비춰왔을 때에 대북 확성기를 트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애기봉
크리스마스 되면은 북한이 보이는 곳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보내는 그 점등식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그런 행사조차도 사실상 중단됐었었는데 물론 그 이번 윤석열 정부 와서 지금 조심스럽게나마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북한에 대한 대북 심리전은 재개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기도 대남 심리전 해가지고 뭐 이런 오물풍선 보내고 저희도 저희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단체에서 뭐 같은 거 풍선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손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 오물풍선에 인명피해가 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까 안보 무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질책할 것 같다고 저는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체제 경쟁에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이제 남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굳이 저쪽한테 뭐 대북 전단 보내고 또 그 확성기 틀고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안 보낼까요? 김여정이 계속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에서 몇 년 전에 연평도 그 포격을 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K9으로 대응을 하니까 북한에서 혼비백산하고 그 이후에는 사과까지 하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전쟁 억지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럼 북한에서 그럼 아이고 북한에서 남한에서 가만히 있구나 하면서 얼씨구나 하면서 안 보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롱을 하면서 사실상 대화로 나와달라. 그리고 대북 유엔을 통한 제재 같은 것들을 사실상 완화해달라라고 하기 위한 어떤 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와 같은 그 행동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무능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북한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하면 원점 타격 같은 경우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응책이 보다 적절한 대응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다른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적절한 수준의 대응책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좀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정대 개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뒤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약속을 했습니다. 당정 간에 좀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협의회 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22대 국회가 세우고 어떻게 보면 출발하고 나서 첫 고위 당정 대통령실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21대 국회 하에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신속한 서로 간의 어떤 의사 교환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국민이 실질적인 어떤 국민에게 성과를 나타내는 3년차 대통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그 대통령실의 목소리와 당의 목소리가 살짝 좀 다른 부분을 봤는데 실제로 지금 그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당정은 한 몸이고 국민을 위한 운명 공동체다. 이런 것을 강조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황우여 당대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과 대통령실의 건강한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당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면은 그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방점이 살짝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까지 최근에 있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상당 부분 낮았던 것은 이른바 불통 이미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당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어떤 당의 목소리가 지금 중요시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깊었고 이 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전달했다는 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천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3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실적을 내는 어떤 그 2024년 하반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네 가지 그 민생 현안들이 이제 논의가 됐고 다양한 대책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을 텐데 좀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방금에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이걸 예. 라이브 중계해서 이제 봤는데 그렇게 뭐 귀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약간 언론적인 뭐 그런 주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 뭐 약간 새로운 것들은 없어서 사실은 뭐 귀에 쏙 들어오는 건 없었고요. 저는 이제 이 고위 당정대 이 회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총선 끝나고 지금 저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국무총리 이렇게 뭐 사퇴하고 뭐 그랬는데 아직 이제 인선이 새로 총리 인선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사실은 곧 떠날 분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지금 황운하 비대위도 정상적인 지금 뭐 당대표는 아니고 그래서 이 고위 당정대가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계속 뭔가 약간 수습하는 느낌을 준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빨리 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빨리 그 리더십을 수습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법사위와 운영위 배분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지연 시에는 본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를 한 상황인데 여당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1대 국회원 개성 그 구성에도 난항이 있었고 결국은 18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21대 국회 전반기의 모습이 22대 국회의 대자보처럼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 회담, 그러니까 여야 간의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원구성에 관한 협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요청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린 법대로 가겠다. 한마디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다가오는 6월 7일에 민주당이 18개 전부 다 본인들 이 상임위장을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은 기관 내의 어떤 권력,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이 이른바 협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이 독식을 해서 계속 지나가다가 결국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완전히 그 국민의힘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구성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 그 특히 뭐 법사위라든가 운영위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와 같은 저희의 바람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좀 어두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통상 국회 이 원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뭐 이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평균 한 달 반 이상씩은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은 뭐 총선 민의도 받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전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국회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법사위원회만큼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만약 협상이 잘 안 되면은 뭐 지난번에 21대 초반에 그때 국회처럼 뭐 독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약간 좀 합의 처리하는 게 낫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아니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14번 행사하시면서 사실상 국회의 뭐 입법권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국민의 뭔가 이 총선 민의를 담는 국회에 뭔가 이 권능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는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을지 국회법에 따라서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여선훈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